새 차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가죽과 접착제, 그리고 아직 세상에 먼지가 묻지 않은 플라스틱이 섞인 그 냄새는 묘하게도 사람을 들뜨게 하면서 동시에 어지럽게 만들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감촉.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심장의 박동을 다시금 일깨우는 듯했다. 이정숙 여사님, 정말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이 은색 세단은 여사님께 정말 잘 어울려요. 우아하면서도 강인해 보이거든요. 영업사원인 김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갓 30이나 되었을까. 앳된 얼굴에 열정이 가득한 청년이었다. 그는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차량의 기능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지금까지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 정성을 다했다. 그의 친절함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을 리타게 만들었다. 내 아들 민호도 처음 사회에 나갔을 때 저런 눈빛이었을까. 나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김대리. 덕분에 큰 용기를 냈네요. 사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다. 35년 넘게 내 곁을 지켰던 남편, 상훈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가 떠난 후 나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집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고 나는 그 어둠 속에 파묻혀 숨조차 쉬기 버거웠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그의 냄새, 낡은 외투, 우리가 함께 웃고 떠들던 식탁의 기억들이 나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시간이 약이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던 세상의 절반이 뜯겨나가는 고통이라는 것을 나는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다 지난주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낡은 차가 완전히 퍼져버렸다. 정비소에서는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올 거라고 했다. 폐차장에 그 차를 보내고 돌아오던 길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정수가,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 나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그 길로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평생을 아끼며 모아온 적금 통장,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의 일부, 그것은 내 노후 자금이자 내 피와 땀, 그리고 남편의 헌신이 담긴 돈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출 전표를 작성했다. 그리고 오늘 이 빛나는 은색 세단을 샀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었다. 멈춰버린 내 인생을 다시 굴러가게 하기 위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안전 운전하세요, 여사님. 김대리의 배웅을 뒤로하고 나는 도로 위로 차를 올렸다. 엑셀을 밟자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엔진 소리는 조용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 만큼 생생했다. 신호 대기 중에 룸미러로 내 얼굴을 보았다. 눈가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인매는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오랜만에 생기를 띠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내리려는데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들 민호였다. 엄마, 집에 계세요? 저랑 지은이랑 지금 가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미건조했다. 하지만 나는 그 전화 한 통에 금세 들뜨고 말았다. 아들이 온다. 며느리 지은이도 함께. 남편이 떠난 후 왕래가 뜸했던 아이들이었다. 어쩌면 내가 새 차를 산 걸 알고 축하해주러 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적어도 오늘 저녁은 그 넓고 적막한 식탁이 꽉 찰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어서 와라. 밥은 먹었니?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나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고
부족한 것을 사러 다시 나갈까 고민했다. 그래, 민호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재워야겠다. 지은이는 깔끔한 나물 반찬을 좋아했지.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나는 오랜만에 산다는 것에 기쁨을 맛보았다. 2시간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며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왔니? 문을 열자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은이가 서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오랜만에 엄마를 보러 온 자식들의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표정이 너무나 딱딱했다. 민호는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거칠게 벗어던졌고 지은이는 내 눈을 피하며 억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엄마, 차 샀어요? 인사도 없이 민호가 던진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나 축하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짜증 섞인 추궁에 가까웠다. 아, 그래. 아빠 차가 고장나서 폐차했거든. 그래서 작은 걸로 하나 장만해. 그니까 그 은색 차요? 주차장에 있는 거? 민호가 내 말을 끊고 쏘아붙였다. 나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다. 그래 맞다만. 왜 그러니? 들어와서 앉아라. 밥부터 먹자. 민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은이는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았지만 여전히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 보였다. 나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내와 탁자 위에 놓았다. 민호는 찻잔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았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나이에 무슨 새 차예요?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래, 노인이 운전하는 걸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요즘 차들은 기능이 좋아서 안전하단다. 그리고 나 아직 그렇게 안 늙었어. 마트도 가고 가끔 바람도 쐬러 가려면 차가 필요해서. 유지비는요, 보험료랑 기름값은 땅 파서 나와요? 그리고 엄마가 차 몰고 나갈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다고 그 비싼 차를 사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사고를 쳤을 때 야단치는 부모의 말투 같았다. 나는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위해 산 물건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민호야, 이건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아빠가 남겨준 돈이랑 내가 모은 돈으로. 그 돈이 엄마 돈이에요. 아빠가 우리 가족 위에 남기신 거잖아요. 민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내 아들이 맞나 싶었다. 상훈 씨가 살아있을 때 민호는 무뚝뚝하긴 해도 이렇게까지 예의 없는 아이는 아니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아들을 너무 몰랐던 걸까? 그때 침묵을 지키던 며느리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저희가 이번 휴가 때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계획한 지 몇 달 됐는데 저희 차가 좀 작고 낡아서 장거리는 힘들 것 같아서요. 지은이 민호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새 차 저희가 좀 빌려 타고 다녀오면 안 될까요? 길들이기도 해드릴 겸 해서요. 아,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이 아이들이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왜 들어오자마자 차 이야기부터 꺼냈는지, 밥을 먹으러 온 것도, 나를 보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새 차가 필요했던 것이다. 민호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래요. 엄마는 운전도 서툴고 위험하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차라리 우리가 타고 다니면서 차 상태 확인해 주는 게 낫지. 차 키 줘요. 지금 짐 옮겨 싣게. 그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다.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처럼.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오랫동안 아들에게 품어왔던 맹목적인 사랑과 기대가 균열을 일으키는 소리였다. 나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 주머니 속에 감췄다. 차 키는 내 주머니 속에 있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 열쇠가 아니었다. 멈춰버린 내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해줄 유일한 도구였다. 못 준다.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차갑고 낮았다. 민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못 준다고 했다. 이건 내 차야. 내가 탈 거야. 민호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고집 좀 그만 부려요. 우리가 훔쳐가요. 쓰고 돌려준다니까요. 그리고 늙은 노인네가 그 큰 차 몰고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 생각은 안 해요. 늙은 노인네. 그 단어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다. 나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배 아파나 내 피와 살을 깎아 키운 아들이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 차를 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나는 그저 유산이나 축내고 사고 칠 위험이 있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민호야, 너희는 차를 빌리러 온 게 아니구나. 내 존엄을 뺏으러 온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다. 하지만 민호는 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그는 짜증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에게 다가왔다.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지은아, 식탁 위에 차키 있나 봐봐. 아니면 현관에 있나? 그는 내 동의도 없이 집안을 뒤지려 했다. 나는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건장한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거실 장식장과 식탁을 훑어보더니 결국 내 앞치마 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눈치챘다. 여기 있네. 민호는 내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어 차키를 낚아챘다. 이거 가져갈게요. 일주일 뒤에 가져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갈게. 지은아 일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했다. 민호야, 거기서 내 차키 내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지만 현관문은 이미 쾅 소리를 내며 닫힌 뒤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집 안을 울렸다. 나는 맨발로 뛰어나가 베란다 창문에 매달렸다. 주차장에는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내 은빛 세단, 나의 새로운 시작, 나의 은빛 날개가 후진등을 붉게 밝히며 주차 라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아들 민호가, 조수석에는 며느리 지은이가 타고 있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낡은 가구를 길가에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처럼 망설임 없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차가운 거실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를 지나 머리끝까지 기어올랐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난도질당한 것처럼 아팠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을 적셨다. 단순히 차를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그 차는 남편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마련한 유일한 통로였다. 민호는 그것을 노인의 객기나 위험한 장난감 취급하며 짓밟아버렸다. 내 존엄성이, 내 인생의 주체성이 아들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이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 거실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격정적인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찼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같은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철한 분노였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거칠게 뺨을 문질렀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여자였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휘청거릴 때도 공장에 나가 2교대 근무를 하며 가게를 일으켜 세웠고 늦은 나이에 격리 자격증을 따서 회사의 회계 장부를 깐깐하게 관리했던 이정숙이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나는 셈이 빠르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서재로 들어갔다. 남편이 쓰던 책상 깊숙한 곳, 잠겨있는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법무법인 정단. 일주일 전 차를 계약하고 돌아오던 길에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었다. 민호와 지은이가 평소에 넌지시 던지던 말들. 어머니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같은 말들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의 친구이자 오랜 지인인 임광수 변호사를 찾아갔었다. 광수 씨, 아니 임 변호사님, 내가 차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그날 임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가 부탁한 대로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 나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다. 차량 사용 및 소유권에 관한 공증각서, 사전 위임장, 그리고 노인 학대 및 재산권 침해에 관한 고소장 초안. 이 서류들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이 차량의 소유주는 오직 이정숙 본인이며 소유주의 서면 도미 없는 차량 반출 및 사용은 명백한 절도 행위이자 재산권 침해라는 것을, 또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탈취할 경우 노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정서적, 경제적 학대로 간주하여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물론 한국 정서상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친족상도례라는 법 때문에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말했다. 형수님, 이건 형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빼앗아간 정황이 입증되고 학대 혐의가 추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이 서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들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민호와 지은이가 보낸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지금쯤 히히덕거리며 내 차의 썬루프를 열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것이다. 엄마는 어차피 며칠 화내다 말 거야. 우리가 손주 핑계 대면 풀리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경고 문구 이미지를 첨부하고 또박또박 메시지를 작성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전쟁이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전쟁. 민호야, 잘 들어라. 지금 즉시 차를 돌려오지 않으면 30분 뒤에 임 변호사가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와 함께 노인 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거다. 네가 가져간 건 단순한 차가 아니라 내 생존권이다. 나는 농담하지 않는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다. 답장이 없었다. 아마도 그들은 내가 겁만 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늙은 엄마가 감히 아들을 신고하겠냐고 비웃었겠지.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형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할까요? 네, 임 변호사님. 부탁해요. 다만 실제 접수는 1시간만 있다가 해주세요. 마지막 기회는 주고 싶어서요. 대신 그 아이에게 법적 통보 문자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아 차가 식어버린 찻잔을 바라보았다. 10분쯤 지났을까. 식탁 위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글자가 떴다. 나는 그 이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사랑하는이라는 수식어가 이토록 비참하게 느껴질 줄이야. 나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는 끊어졌다가 다시 울리기를 반복했다. 5번, 6번. 벨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모양이었다. 임 변호사가 보낸 법적 조치 예고 통지서 문자를 받았으리라. 7번째 벨이 울릴 때 나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고소라니? 경찰이라니? 아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야. 뭐야? 수화기 너머로 민호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두려움과 당혹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큰 소리에 기가 죽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며 변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소리 지르지 마라.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내가 내 집에서 강제로 차키를 뺏어가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강도였다. 임 변호사 말 들었지? 합의는 없다. 나는 진단서도 끊어놨어. 네가 날 밀치고 위협한 거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다더라. 엄마, 왜 그래 진짜. 우리 가족이잖아. 그냥 차 좀 빌려 쓰는 건데 그게 무슨 학대야.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빌려 쓰는 거? 동의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그리고 내가 싫다고 분명히 말했어. 내 존엄을 짓밟은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아, 알았어. 알았다고요. 지금 돌려주러 가면 되잖아. 아, 진짜 짜증나게. 짜증? 나는 코웃음을 쳤다. 민호야, 넌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차가 필요해서 이러는 줄 아니? 내가 날 사람 취급 안 한 게 문제야. 지금 당장 차 돌려놓지 않으면 난 끝까지 간다. 내 회사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렴.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옆에서 며느리 지은이가 어머 어떻게 하며 울먹이는 소리도 들려왔다. 3시간 주마. 3시간 안에 내 주차장에 차 갖다 놓고 차키 가지고 들어와. 1분이라도 늦으면 임 변호사가 서류 접수한다. 나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어 가장 좋아하는 짙은 녹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빗고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의 여자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정숙. 잘했어. 더 이상 참지 마. 나는 거실 소파 정중앙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예전처럼 당당한 포식자의 모습이 아니라 꼬리를 내린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는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째깍, 째깍, 그 규칙적인 소음은 마치 내 심장을 짓누르는 망치질 같았다. 나는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 현관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거실에는 어스름한 어둠이 깔렸지만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있어야 내 흔들리는 눈빛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약속한 3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익숙하고 부드러운 그 소리, 나의 은빛 세단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아까처럼 경쾌하지 않았다. 마치 주인의 분노를 감지한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잠시 후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삐 철커덕. 문이 열리고 아들 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흑빛이었다. 그는 마치 폐잔병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다.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탁자 위에 차키를 내려놓았다. 달그락 차가운 금소금이 정적을 깼다. 됐죠. 이제 만족하세요? 민호가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사과는 없었다. 그저 엄마의 히스테리에 못 이겨 져준다는 투였다. 그 뻔뻔한 태도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지만 나는 차가운 이성으로 그것을 꾹 눌렀다. 앉아라. 나의 명령에 민호는 흠칫 놀랐다. 그는 억지로 소파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떨며 시선을 피했다. 전형적인 방어 기제였다. 지은이는 어디 있니? 차에 있어요. 엄마가 하도 무섭게 구니까
겁먹어서 못 들어오겠대요. 민호가 입술을 비죽거렸다. 겁을 먹어? 내 차를 훔쳐갈 때는 겁도 없던 아이가? 훔치다니요. 말 좀 가려서 하세요. 가족끼리 차 좀 빌려 쓰는 게 어떻게 도둑질이에요. 우리가 남이에요. 민호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였다고요. 그 나이에 운전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행 가서 차길 들여오고 나중에 엄마 필요할 때 태워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경찰이니 고소니 진짜 자식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들은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 그 말은 평생 내가 아들에게 헌신할 때 썼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그 말을 무기 삼아 나를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호야, 나는 낮게 불렀다. 너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건 차 문제가 아니야. 이건 존중의 문제다. 존중이요. 제가 엄마를 존중 안 했다고요? 그래.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구석에 처박아 두는 낡은 가구 취급을 했어. 내 허락도 없이 내 의사도 무시한 채 내 소유물을 강탈해 갔다. 그게 도둑질이 아니면 뭐냐? 아니, 우린 가족이잖아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그래도 되니. 내가 되물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아들이면 엄마의 인생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돼. 내가 늙어서 혼자 살아서. 민호야, 잘 들어라. 나는 내 엄마이기 전에 이정숙이라는 사람이다. 나는 숨을 골랐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네, 아빠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너 초등학교 때 다른 애들 메이커 신발 신을 때 너 기죽지 말라고 내가 밤새 공장에서 미싱 돌렸다. 내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내 웃는 얼굴 보면 아픈 줄도 몰랐어.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내가 아끼던 결혼 폐물 내 할머니 유품까지 다 팔았다. 민호의 시선이 내 손으로 향했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내 손. 너는 기억 못하겠지. 당연하게 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내 젊음, 내 꿈,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니? 내가 내 돈으로 내 남은 인생을 즐겨보겠다고 산 차를 늙은이가 주책이라며 뺏어가는 게 내가 배운 효도니?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반박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였지만 내 기세에 눌려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짓을 했는지. 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엄마, 그래도 지은이가 밖에서 울고 있어요. 우리가 예약한 펜션이랑 식당 다 위약금 물어야 한다고요. 이번 여행 진짜 기대했는데 아들은 끝까지 며느리 핑계, 돈 핑계를 댔다. 나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위약금? 그게 내 존엄보다 중요하니? 내 처의 눈물은 가슴 아프고 내 엄마의 피눈물은 보이지도 않는구나. 나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민호 앞에 던졌다. 탁, 읽어봐라. 이게 뭔데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 담긴 고소장 초안과 공증각서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접근 금지 신청,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존속 학대 혐의. 엄마, 진짜 변호사한테 갔었어요? 진짜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요? 민호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은 듯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단순히 밥해주고 빨래해주던 엄마가 아니라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진 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 난 진심이었다. 네가 차를 가져가고 내 전화를 무시했던 그 시간 동안
나는 너를 아들이 아니라 괴물로 생각하기로 했다. 자식이 부모를 짐짝 취급하면 부모도 자식을 남보다 못한 존재로 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엄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다. 내 행동으로 증명해. 나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이제 주도권은 완벽하게 나에게 있었다. 첫째, 앞으로 내 집에 올 때는 미리 연락하고 허락을 받아라. 비밀번호도 바꿀 거다. 둘째, 내 재산,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네가 탐낼 권리는 일원어치도 없다. 셋째,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지은이 데리고 가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라. 부부 상담이든 심리 상담이든 너희들이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착취 대상으로만 여기는지 그 비틀린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다신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상담이요. 그건 좀 싫으면 관둬라. 대신 이 서류들은 임 변호사 금고에 보관해 둘 거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나를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그땐 바로 접수할 거야. 이건 협박이 아니라 경고다. 민호는 마른 세수를 했다.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엄마라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날 선칼날을 마주한 기분이었으리라. 알겠어요. 엄마 뜻대로 할게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나갈 때 그의 등은 들어올 때보다 더 작고 초라해 보였다. 민호야, 내가 그를 불러세웠다. 그가 흠칫하며 돌아보았다.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했어야지. 명심해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승리감 아니었다. 그것은 씁쓸함이었다. 아들을 이겨먹은 엄마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오늘 이 싸움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나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아파트 1층 현관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은색 세단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호와 지은이가 타고 온 낡은 승용차가 보였다. 민호가 차에 타자마자 지은이가 무언가 쏘아붙이는 모습이 보였다. 둘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말다툼을 하는 듯했다. 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커튼을 쳤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그들의 몫이었다. 더 이상 내가 끼어들어 중재해주거나 덮어줄 일이 아니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식은 차를 버리고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붉은 액체가 글라스 안에서 찰랑거렸다. 한 모금 마시자 알싸한 향이 입안을 감돌았다. 잘했어, 이정숙. 정말 잘했어.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져 와인 잔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작별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헌신적이고 희생만 하던 엄마 이정숙은 오늘 죽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자신의 욕망과 행복을 위해 은빛 날개를 펼칠 새로운 이정숙이 눈을 뜰 것이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내일은 바다를 보러 가야겠다. 아무도 없는 탁 트인 동해 바다로.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막이 견딜 수 없이 외롭고 무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지난밤 아들을 돌려보내고 마신 와인 탓인지 머리가 살짝 지끈거렸지만 그것조차 살아있다는 감각처럼 느껴졌다. 거실로 나와 커튼을 젖혔다. 아침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앉았다.
나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리려다 멈췄다. 오늘은 커피 대신 향긋한 허브차를 마시고 싶었다. 내 취향대로, 내 기분대로 선택하는 아주 사소한 시작이었다. 그런데 평화로운 아침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딩동.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나는 헛웃음을 짓고 말았다. 현관 앞에는 며느리 지은이 서 있었다. 민호가 다녀간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올 테면 와보라는 오기가 생겼다. 어머니, 지은이 들어오며 짧게 불렀다. 목소리가 뻣뻣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꼿꼿하게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사과하러 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민호 씨가 어제 많이 힘들어 했어요. 밤새 한숨만 쉬고요. 지은이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대꾸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일은 좀 과하셨어요. 변호사라니요. 가족끼리 고소라니요. 그게 말이나 돼요. 민호 씨가 어머니 차를 훔치려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빌려 쓰려던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지은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논리는 민호와 똑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무례함을 오해나 사소한 일로 치부하려는 태도. 지은아, 너희는 그걸 빌린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걸 강탈이라고 느꼈다. 내 허락 없이 내 물건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그리고 내가 싫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무시했지. 그게 폭력이 아니면 뭐니? 어머니, 지은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저희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집 대출금 갚느라 빠듯한 거. 이번 여행도 겨우 시간 내서 가는 건데 렌트비라도 아껴보려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돈도 여유 있으시잖아요. 자식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본심이 나왔다. 결국 돈이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자신들의 예비 주머니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너희를 많이 도와줬지. 민호 대학 등록금, 유학비, 결혼할 때 집 장만하는 것까지. 내 노후 자금 헐어서 다 해줬어. 지난 40년 동안 나는 내 이름 석자보다 민호 엄마, 상훈이 아내로만 살았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으면서 희생했어.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지은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지은아, 희생도 권리인 줄 아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안 할 거다. 이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 쓸 거야. 그게 이기적이라고? 아니, 그건 내 정당한 권리야. 어머니 진짜 너무 변하셨네요. 이렇게 독하게 구시면 나중에 진짜 외로워지세요. 저희가 발길 끊으면 그때 가서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지은의 입에서 협박에 가까운 말이 튀어나왔다. 고독을 인질로 잡고 나를 굴복시키려는 수작이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 말이 무서워서 꼬리를 내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후에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 비위 맞추느라 내 존엄을 버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고하게 외로운 게 100번 낫다. 너희가 찾아오는 이유가 내 돈 때문이라면 그런 발길은 끊어지는 게 오히려 축복이지. 나가라. 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는 예의 없이 불쑥 찾아오지 마라.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들이지 마. 지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해 입술을 깨물더니 발을 구르며 현관으로 향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니 정말. 나중에 아프셔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녀가 쏘아붙이고 나간 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다. 이상했다. 가슴이 아프거나 슬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했다.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불청객들을 내보내고 진짜 주인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오후가 되자 오랜 친구인 미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수가 잘 지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미희의 밝은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응, 미희야. 나 아주 큰 일을 하나 치렀거든. 묵은 짐을 싹 다 갖다 버린 기분이야. 나는 미희에게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차를 산 일, 아들과 싸운 일, 그리고 방금 며느리를 쫓아낸 일까지. 미희는 숨을 죽이고 듣더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잘했다. 이정숙 장하다. 야,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우리 나이가 뭐 어때서. 자식 눈치 보느라 쭈그리고 살 나이 지났어. 너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 거야. 친구의 응원은 큰 힘이 되었다. 그래서 말인데. 정수가 너 여행 갈 거라며. 어디로 갈 거야? 글쎄. 그냥 동해 바다나 보고 올까봐. 아무 계획도 없어. 그냥 핸들이 이끄는 대로 가보려고. 멋지다. 가서 회도 먹고 파도 소리도 듣고 실컷 즐기다 와. 너는 그럴 자격 충분해. 전화를 끊고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옷장 깊숙한 곳 남편의 유품을 넣어둔 상자를 꺼냈다. 그 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남편이 생전에 내 생일날 써주었던 카드였다. 사랑하는 정숙,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가끔은 당신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자야.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우리 둘이 멋진 차 타고 전국 일주하자. 그때는 당신이 운전해. 나는 조수석에서 당신 노래나 들을 테니까. 남편의 글씨를 어루만지며 나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운전석에 앉아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보, 나 이제 갈게. 당신 말대로 내가 운전해서. 나는 간단하게 짐을 챙겼다. 편한 바지와 셔츠, 선글라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 하나. 그것이면 충분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나의 은빛 세단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났다. 내 심장도 덩달아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조수석 글러브 박스를 열어 남편의 사진을 넣어두었다. 자, 출발하자. 나는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뒤로 밀려났다. 복잡한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시야가 탁 트였다. 끝없이 펼쳐진 회색 도로 위로 차들이 달리고 있었다. 나는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다. 차창을 조금 내리자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그 바람 속에서 자유의 냄새가 났다. 라디오를 켜자 옛 팝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에 집중했다. 1시간, 2시간. 도시는 멀어지고 산세가 험해졌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주황색 불빛이 차 안을 스쳐 지나갔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눈부신 햇살이 다시 쏟아졌다. 마치 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광명으로 나아가는 의식 같았다. 휴게소에 들러 혼자 우동 한 그릇을 사 먹었다. 주변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청승맞아 보일까봐 걱정했었지만 지금은 그저 배고픔을 달래는 즐거운 행위일 뿐이었다. 다시 차에 올라 한참을 달리니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짙푸른 동해 바다였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는 미리 예약해둔 해안가 절벽 위에 펜션에 도착했다. 예약하신 이정숙님 맞으시죠? 전망이 가장 좋은 방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주인 여자가 친절하게 열쇠를 건넸다. 방에 들어서자 통유리창 너머로 광활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굉음을 냈다. 나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평화로웠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진 말을 했던 기억. 그들이 주고 간 상처가 파도 소리에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흉터는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흉터는 내가 나를 지켜낸 훈장이기도 했다. 나는 와인을 한 잔 따랐다. 붉은 와인잔에 노을이 비쳤다. 건배, 허공을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남편을 향해, 무엇보다 새로운 나를 향해 잔을 들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켜보니 민호였다.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 메시지를 열었다. 이제는 어떤 내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휴대폰 화면의 푸른 불빛이 어두운 방안을 밝혔다.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 뒤 아들 민호가 보낸 긴 메시지를 읽어내려갔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엄마, 민호예요. 오늘 엄마가 집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변호사님 통해 보낸 경고장.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엄마가 가진 것들을 당연히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늘 희생만 하시니까 그게 엄마의 기쁨인 줄로만 착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인 아들이었는지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은이와도 많이 싸웠어요. 지은이는 아직 서운해하지만 제가 설득할게요.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저희 부부 상담 받아보려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염치 없는 자식이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라도 고쳐볼게요. 엄마, 저를 감옥에 보내지 않으셔서, 아니, 저를 포기하지 않고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보여주신 그 단호한 모습, 낯설었지만 한편으론 죄송하고 또 존경스러웠어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메시지를 다 읽고 나니 나도 모르게 긴 숨이 터져 나왔다. 눈가가 시큰해졌다. 이것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과였다. 껍데기뿐인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변화를 약속하는 진심 어린 참회였다. 하지만 나는 답장을 서두르지 않았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래, 알았다. 엄마는 다 괜찮다라며 당장 용서의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신뢰는 유리잔과 같아서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는 그저 휴대폰을 덮고 창밖의 검은 바다를 응시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철썩, 쏴. 그 소리는 마치 괜찮아. 잘했어. 라고 속삭이는 남편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내 안에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래, 민호야. 네가 변하겠다고 하니 지켜보마.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네가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엄마로 살진 않을 거야. 나는 침대에 누웠다. 낯선 잠자리였지만 웬일인지 집보다 더 포근하게 느껴졌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온이 깃들었다. 나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새벽.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지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툼한 카디건을 걸치고 테라스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정신이 번쩍 드는 청량함이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 저 너머에서 희미한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여명, 리민이었다. 나는 펜션 앞 해변으로 걸어 나갔다. 모래사장은 차가웠지만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나쁘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새벽 바다, 오직 나와 파도, 그리고 떠오르려는 태양만이 존재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모래사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지난 1년, 아니 지난 40년의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느꼈던 사무치는 외로움, 자식들에게 느꼈던 배신감,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그 모든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때 수평선 위로 붉은 덩어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태양이었다. 검푸른 바다가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어둠을 찢고 솟아오르는 저 강렬한 빛. 그것은 늙고 지친 노인의 태양이 아니었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 그 자체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나는 내가 겪은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뚫고 여기까지 걸어온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나는 부서지기 쉬운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파도에 깎이고 다듬어져 더 단단해진 조약돌 같은 존재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사진에 담았다. 화면 속의 바다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민호에게 전송했다. 글자는 적지 않았다. 그저 사진 한 장이면 충분했다. 나는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놀랍게도 1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멋지네요. 엄마, 저도 보고 있어요. 해가 뜨네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행간에서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그는 이제 나를 돌봐줘야 할 노인이 아니라 함께 해를 바라보는 독립된 인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넣었다. 상훈 씨, 보고 있어. 나 해냈어. 나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는 짐을 챙겨 차에 올랐다. 체크아웃을 하고 나오는 발걸음은 더할 나위 없이 가벼웠다.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조정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와 달랐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조수석 글러브 박스를 열었다. 그곳에는 남편의 사진과 함께 내가 며느리에게 뺏기지 않고 지켜낸 자동차 등록증이 들어 있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한 번 쓰다듬고 다시 닫았다. 이제 갈게. 어디로 갈지는 나도 몰라.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나의 은빛 날개.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다리이자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었다. 나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았다.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 아니면 산을 넘어 내륙으로 가볼까? 모든 것은 내 마음 가는 대로였다. 차는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창문을 내리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내 인생의 제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길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운전대는 오롯이 내 손안에 있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은빛 세단이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도로 위를 질주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정숙이다. 스스로 운전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 나는 속도를 높였다. 바람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자유라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라고.